안녕하세요.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의 정시훈입니다. 사이언스 컬럼 1회 강의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1회 강의를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과학의 패러다임 변화, 과학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란 말, 영어로는 사이언스죠. 사이언스란 말은 라틴어의 사이언티아라고 하는 널리지, 그러니까 지식을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은 통섭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과학은 과학자의 것, 그리고 기술자들의 것,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과 기술은 조금은 다른 시대로 들어가지 않나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아마 모두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음악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차르트 그리고 싸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음악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이 질문 자체가 생뚱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모차르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200년 지난 뒤에도 사랑을 할까 그렇게 좀 길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두 사람의 비교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모차르트가 활동을 하던 클래식 음악의 시대에는 이런 재능을 가졌던 음악 예술가와 그 다음에 돈과 권력을 가졌던 귀족들이 결탁을 했습니다. 귀족들이 스폰서를 쓰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또는 저택이나 궁전 등에서 연주들을 했죠. 그렇다면 당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싸이와 팝 음악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20세기 들어서 라디오가 보급이 되고 어찌 보면 과거의 클래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악기, 기타라든지 또는 피아노 이런 것들을 이용한 길이도 약 한 3분, 4분 정도 되는 소위 말하는 대중음악들이 활발하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래방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도전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쉽게 대중 스타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얻게 되었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올라가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무려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이의 음악을 이용을 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패러디 음악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어떤 그런 소스의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싸이의 어떤 그런 임팩트가 모차르트의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전 세계에 한꺼번에 펼쳐졌던 것에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팝이라는 것, 대중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이제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중과학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캐트리오나 거스리 헌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살고 있는 16세의 소녀인데요. 2012년에 NWABR이라는 유명한 행사의 바이오테크 엑스포에 대상을 수상한 굉장히 똑똑한 천재적인 소녀였고요. 그가 자기가 생각했던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죠. 보통이라면 이런 큰 행사에서 포상을 받았다면 아마도 대학을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연구의 길을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길을 가겠죠. 그러나 이 아이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실제 실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유명한 연구소들마다 가는 곳마다 나이 제한에 걸려서 너의 연구는 지금은 할 수 없으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격이 좀 되면 오너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죠. 과학을 좋아하고 누구나 이런 과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쉽게 과학을 할 수 없는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이 친구는 스트라이저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조금씩 십시일반 돈을 내서 과학의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펀딩에다가 커뮤니티 랩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좋은 과학 연구소를 만들어서 누구나 과학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것으로 자기의 평생의 일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당한 돈을 모아서 하이브 바이오 커뮤니티 랩이라고 하는 시애틀의 시민들이 누구나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명과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과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과학에는 과학기술을 잘 바라보는 그 연구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유형과 2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유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요. 분과 학문적인 맥락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분과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균일하게 지식 생산의 주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이죠. 그리고 학문의 자율성을 주고 동료 평가에 입각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논문이 좋고 이런 거를 그 외부에 알리는 그런 것들을 1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과학기술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2유형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활용을 염두에 둔 지식 생산이고 융합적 접근 방법을 이용을 하고요. 다양한 유형의 지식 생산 조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무슨 과, 무슨 학 이렇게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적 책무성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의 품질 관리도 하는 연구를 2유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이탈리아에서 난 아두이노라고 하는 작은 보드입니다.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어로 strong friend,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 이런 뜻인데요. 이 보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전자공학의 영역이니까 전자공학 전공을 하고 일부 전자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전자보드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 아두이노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탈리아의 인터랙션 디자이너들이 만들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이니까 전문적으로 되려 이 전자공학을 한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트나 예술품에 쓰려고 작은 기판을 저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기들 같은 디자이너들이 써야 되니까 얼마나 쉽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만든 작품을 이 친구들이 조금 다르게 접근한 것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도 공개를 했고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도 공개를 했죠. 그러자 인터넷의 힘을 빌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보드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 미국, 이탈리아, 중국에서도 이 보드와 호환이 되는 아주 저렴한 보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새로운 만들기 문화를 이끌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 하드웨어, 오픈 소프트웨어라는 개념들도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었죠. 화면에 보이는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와 연동을 해서 저렇게 아이들도 할 수 있을 수준의 블록을 연결해서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그 스마트 띵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나 새로운 접근을 하는 친구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친구는 퀸 에트나이라고 하는 젊은 꼬마인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생입니다. 저기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메이커스페이스는 소위 말하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친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 스마트 띵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물체들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런 지식의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보통은 저 아이가 교육을 받는 대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만든 방귀 센서 뭐 이런 거를 만들었거든요. 방귀 센서라든지 또는 혼자 돌아다니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회로 강의 같은 것들을 저기에 있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최근에 메이커 페어라고 하는 어떤 그 축제와도 같은 장에서도 연결돼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메이커 페어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전시장 같은 곳에 나와서 전시를 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하는 행사인데요. 이제는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 주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그 메이커 페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처럼 커다란 행사에는 그 5, 6일 동안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대단한 축제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과학기술이 더 이상 과학자와 기술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틀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작품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 물결들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2013년 그리고 2012년부터는 한국에도 메이커들의 DIY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대중화된 과학과 기술은 전 세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꾸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학은 더 이상 과학자와 전문 기술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누구나 과학과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굉장히 어려운 과학기술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그런 접근을 해간다면 아마도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